오늘의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얼어붙은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26% 하락했다고 해요. 외국 기관들은 계속 판다는 소식과 대부분 묶여있는 거는 개미들의 돈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문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휘청거릴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주도주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X 부분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삼성의 제품을 경험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 DS 부분은 디바이스 솔루션, 내가 경험하는 거를 해결책 해주는 부분, 흔히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반도체로 알려져 있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C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는 간단히 말해서 스피커 회사입니다. DX 부분 좀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DX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TV 부분이 가장 먼저 나타나 있죠. TV 부분이 제일 먼저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하는 제품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TV 부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산업 부분이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읽은 성공하신 투자자 강방천 대표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책 내용 중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분의 철학 투자를 이제 접목시키면서 저출생이 있으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다시 눈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목을 제가 TV에 연결시켜 봤습니다. 저출생 그리고 MZ세대 이하의 세대들은 뭐 매체를 활용할 때, 예능을 본다고 했을 때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탭을 통해서 보곤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휴대폰보다는 TV로 넓은 화면을 통해서 예능이라든지 뉴스를,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V 시장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은 분야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TV 산업이 죽지 않는 산업으로 쭉 갈 수 있다면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눈의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는 기술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핵심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가전이 모두 LG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어플 이름이 스마트 싱큐인데, 이 싱큐 어플 하나 가지고 에어컨, 그리고 뭐 세탁기 모든 거를 끄고 켜고 그리고 예약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도 그와 같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플을 통해서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LG 제품, 그리고 타 브랜드 제품까지 연동시켜서 다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이 어플의 이 시장이 360조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삼성이 먼저 삼성뿐만 아니라 타 제품까지 연동시켜서 이 어플이 360조의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면서 삼성에 대한 제품의 그 접근성, 그리고 친밀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삼성도 컴퓨터를 만들고 있죠. 근데 삼성의 컴퓨터 구매량이 그렇게
높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이꼴 반도체로 통하고 있죠. 이 반도체가 D램, 낸드 플래시 등이 포함되어서 DS 부분으로 매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NPU였습니다. 제가 NPU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야, 이게 굳이 엔비디아의 손을 잡지 않아도 삼성이 어떻게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당장 매출처의 갑이고 AI의 산업의 갑인 엔비디아의 손을 어떻게든 잡아오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나중에서는 NPU, 그러니까 DIY,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이 시장이 좀 더 크게 확산이 된다면 매출처가 구글, MS소프트, 메타, 이런 다양한 AI 산업으로 퍼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하고 기술력만 된다면 이 NPU 시장의 1등 자리,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작지만은 그 성장성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유리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실리콘 반도체 형식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지만 유리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효율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의 핵심 먹거리라고 할 만큼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데 삼성전기가 그 연구 개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리가 잘 개선되고 연구 개발이 완성된다면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유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선보일 수 있다면 다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의 아마존. 아마존이 흔히 유통업으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매출의 큰 효자 종목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AWS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인지도가 들어간다면 쌉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허브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한 지역,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한 도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마존에 비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2의 매출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부품 이걸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기업과 기업, 삼성전자가 기업, 삼성전자가 소비자 이렇게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가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DC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등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OLED 패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용, TV용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저는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흔히 많이 보셨죠? 세단, SUV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둥글한 미래의 자동차가 다니는 건데 안이 모두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장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영화를 보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관광지를 간접 체험하면서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는 거는 곧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장식되는 많은 디스플레이의 시장을 독보적으로 차지하는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매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거기서 LG가 될지 삼성전자가 될지 두고 보는 재미도 있겠죠. 그리고 하만. 저는 하만이 매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기 디지털 콕핏, 자동차 내부 상황을 이렇게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카 오디오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을 보고 가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2023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2024년 반기, 2024년 1월에서 6월 달까지 매출을 함께 보고 갈 건데 과거부터 지금 2024년 1월에서 6월 달까지 함께 보고 갈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전제품 분야가 2018년에 58.8%였지만 2019년에 다시 극복을 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또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다시 2023년에 65.7%로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60대 비중을 차지했고요.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2018년도에서는 3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서는 28.2%로 훅 낮아지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까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도에 다시 하락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 24년도에는 1에서 6월까지 반기 동안 35.4%라고 하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최근래에 있는 위기에서 한 번에 극복을 해냈어가지고 이번에 위기가 왔음에도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SDC 디스플레이 이 패널 부분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내려오면서 조금씩 매출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만이 이 부분에 끼어들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보이시나요? 2018년도에 3.6%였는데 2023년도에는 5.6%. 어떤 하락이 조금은 있었지만 계속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왔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상반기 동안 4.7%라는 점유율을 만들어냈다. 그럼 하반기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하락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연구 개발 활동에서 이뤄지는 거죠. 삼성전자의 3개년 동안 연구개발 비용 비중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3년 동안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역시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힘을 받고 그리고 수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연구개발 조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향후 1, 2년 안으로 각 부분 산하 산업부 개발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삼성전자의 1, 2년 단기 계획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를 건설할 거고 HBM 후공정 투자, 클린룸 확보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증설보다는 전환 투자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비용 절감 부분이라고 봤거든요. 무리한 투자보다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가면서 진행을 시켜보자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전 분야에서는 AI 기능을 발전시켜서 기술 경쟁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의 중장기 미래는 삼성 리서치 그리고 삼성 반도체 연구소 등 이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 장기 분야에서는 삼성의 종합연구소인 SAIT에서 선행 개발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든 중장기든 장기든 이 큰 틀에 대한 목표는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기술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창의적인 R&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개발을 매진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기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고 인도도 있고 세계의 각지의 인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와 진짜 골치 많이 아프겠다. 삼성전자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시면 2023년을 기준으로 1개년만 나타나 있지만 지금까지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의 총수를 봤을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여기 250억 만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익 소각,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 주식 수는 67억 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과거의 실적을 먼저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추측하고 예측해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현금 흐름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두둑한 삼성전자인지 아니면 현금이 쪼들리는 회사인지 보고 갈게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44조의 금액을 나타내면서 플러스를 나타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이만큼 차지를 하지 못하면 어디서 돈이 들어왔지? 근데 좋게 봐야 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높다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보다 돈이 많아야지 장사를 잘하고 있고 외상값도 잘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조정 부분이랑 여기 주 27에 관련된 주석을 보면서 우리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 주석 보고 갈게요. 여기 36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의 거의 90%, 80%를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 숫자였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회계상에서만 비용이 처리되는 서류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삼성전자의 지갑에서는 나가지 않는 가상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해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고 해요. 자동차를 샀을 때 일반적인 자동차를 사면 사자마자 똥값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사자마자 중고가 처리가 되면서 이미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내가 팔기까지 감가상각이 해년마다 얼마씩 계산식에 의해서 아니면 대략적인 시장이 보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값이 매겨지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 내려가는 그 숫자, 그 금액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처럼 이 감가상각비에는 공장도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지금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계속 차감되는 거는 아닙니다. 진짜 내가 팔아야지 차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아서 플러스가 돼서 돈을 더 받아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서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영업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 변동의 개를 보면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여기부터 여기 재고자산까지는 자산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부터 여기 기타까지는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로 보는데 자산과 부채가 보는 거는 서로 여기서는 다릅니다.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리스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이만큼 내가 돈이 현금화되었다. 내 지갑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증가가 되었다. 내 매출채권의 외상 리스트가 좀 더 길어졌다 하면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도 똑같이 재고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내 재고자산이 현금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내가 그만큼 돈을, 이 재고자산을 못 팔았다는 뜻이므로 여기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증가됐으니까 마이너스. 부채는 반대로 볼 수 있겠죠. 매입 채무가 여기 있는데 증가가 됐다고 하면은 내가 삼성전자가 줘야 하는 외상 리스트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돈을 못 준 거죠. 못 준 만큼 아직 내 지갑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이는 거고, 만약에 매입 채무가 이 외상 리스트가 줄어들었다, 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감소된 그 금액만큼 내가 매입처에 돈을 줬다는 뜻이고, 내 현금,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괄호로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이 조정을 거치고 이자도 그리고 배당금도 받고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돈이 있으니까 투자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가장 큰 투자활동 현금 흐름 부분에서 차지했던 게 유형자산 취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유형자산을 보시면 여기 기계장치가 유독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보다 유독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취득 부분에서도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큰 부분이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진입 장벽이 높고 두껍고 해서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좀 더 좋은 가치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기술, 좀 더 빠른 개선된 모습을 제품을 내보이려면 이 기계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기계가 가장 빨리 업데이트, 내가 이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 2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좀 더 나은 기계가 등장했다 싶으면 이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높아져야지 고객들이 사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계 장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투자금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예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돈을 빌렸지만 상환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금,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일 잘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었고 그리고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투자를 또 했고요. 그러게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대출금도 상환하고 돈도 조금 저리로 빌려서 삼성전자에는 이만큼의 돈이 남았습니다. 21년에도 플러스가 되었고 22년도에도 플러스가 되었는데 23년도에 넘어오면서도 큰 차이로 돈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재무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으로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일 잘하고 돈도 두둑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22년도로 넘어오면서 8%의 증가율을 보였고 23년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4.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매출 원가 부분입니다. 매출 원가가 3년 동안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판관비도 이렇게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비용이 무엇인지 또 해석하고 가야겠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이 부분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모두 더해진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인데 이게 작년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소폭 아니면 한 부분은 대폭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 증산 계획을 발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정말 좋지 않은 기사를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이 주석을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들곤 합니다. 재고자산이 쌓인 게 많고 이게 어떻게든 판매가 되어야지 현금화가 되고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재고자산은 쌓여 있고 판매처는 지금 주문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고자산을 많이 팔려고 노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관비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 운반비가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크게 하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출 하락이 크게 느껴졌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면 내가 만든 거를 각지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운반비도 같이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매출이 줄어들고 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니까 운반비도 함께 적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된 숫자를 보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숫자로도 표현이 되네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보이시나요? 2023년도에 한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5%를 넘지 못하는 2.5%가 되었는데 요번에 발표한 사과문을 지금 발표할 게 아니라 2023년에 발표하는 게 더 적절한 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14.4에서 2.5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10만 전자를 못 뚫었나?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은 6%가 되었습니다. 2023년 6%가 되면서 여기 기본주, 여기 주당 이익도 정말 훅훅 내려갔어요.
2023년 매출액 대비 현금으로 쌓아놓는 비중이 26.7%로 좀 높더라고요. 한 10%, 한 15% 될 줄 알았는데 26.7%로 훅 올라져 있어가지고 제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왜 이렇지? 라고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도 티가 많이 났습니다. 유동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2022년까지는 20%가 되지는 않았는데 23년에서 35.2%로 훅 뛰었어요. 그러면 22년, 21년에는 돈이 어디 있었지? 라고 보니까 여기 단기 금융자산에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서는 다르게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삼성전자가 돈 들어갈 곳이 많아졌구나. 지금 총알이 필요한 곳이 많아졌구나. 이 돈을 가지고 2024년에는 어디로 썼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고, 시설 투자하게 되는 이쪽이 어디일까라고 알아보는 이 과정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재고자산 부분이었습니다. 재고자산이 글쎄요, 작년보다는 숫자는 작아진 것 같지만 매출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여기에 보니까 유지하고 있는 와중이다. 돈의 순환은 어떻게든 잘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봤습니다. 비유동자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유형자산 부분이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갈 때도 계속 유형자산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무려 72%,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비중을 보여왔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인 10%가 되지 않는 8%, 9%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3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미지급 비용이 1등인데 매입 채무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3등을 차지했어요. 비유동부채에서 1등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기 미지급금이었고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2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부채에 관한 비중이 정말 작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자산 대비 부채가 갖고 있는 비중은 20.2%였고 자본이 79.8%로 아주 튼튼한 회사의 구조를 보였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43%를 차지하고 비유동부채가 5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동부채 중에서는 보셨던 것처럼 현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이 순으로 들어갔었고 비유동에서는 유형자산이 압도적인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를 다시 세분화시켜 보니 유동부채가 82.1%였는데 단기 차입금 없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매입 채무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유동부채가 17.9%였는데 장기 차입금이 2등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력은 튼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회계감사인의 의견 보고 가겠습니다.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021년, 22년, 23년으로 봤을 때 21년, 22년 별다른 핵심 감사사항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적정을 받았어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서류를 준 그대로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서류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라고 적정을 매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게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은 말이 두 번째로 내려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자산 순실현 가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인들도 재고자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사과문까지 내게 되었을까요? 3분기 실적 한번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요약표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전기 대비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보이시나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07%, 영업이익이 10%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전년 대비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했지만 작년도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이 동률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과문을 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 매출액 하락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최소한 4분기에 34조 원 이상의 매출액 숫자를 보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을 볼 때 34조 원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회복이 가능한 숫자인지, 3분기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투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기회가 될지 여러분에게 위기가. 삼성전자 마무리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까? 저는 돈 많은 우량주로 봤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단기, 1, 2년 되는 단기, 3, 4년 되는 중장기,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방향에 알맞은 방향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봤었고,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수를 잘한 그 스피커 회사의 매출 상승력이라고 봤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사고 싶은 제품인가요? 저는 아니요 라고 봤습니다. 제가 반도체 입장,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라면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만약에 NPU를 원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있고 미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파운드리 TSMC만 아직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TV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고가 버전에서는 L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저가 버전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수요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TV 가전 분야에서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또 라이벌이 계속 같이 뛰고 있는 와중이라서 저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라고 봤습니다. 이익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상품적인 면에서는 저는 예스. 왜냐면 갤럭시 그 플립 나왔을 때 저는 진짜 혁명이라고 봤거든요. 폴더 이렇게 나올 때도 와를 싶었는데, 이 플립 나왔을 때 진짜 이건 너무 이쁘다.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색상이랑 디자인이랑 그 외부 이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왜 내부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구린가? 지역적인 면에서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벌써 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폭넓게 진출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나빠지더라도 미국이 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에서 너희가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를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고성능 반도체의
대한 이 부분이 아예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시장은 공장은 이제 중저가 반도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들었습니다. 저만의 피셜이긴 하고요. 투자자 비중은 어떤가요? 그 주주들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보니까 5%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사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고도 하고, 매여져 있는, 돈이 묶여져 있는 거는 거의 개미들.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대부분 임원들이기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중복되는 임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규 임원이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뭐 그런 게 많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가요? 왜냐면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까지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5에서 10년 뒤에도 유망한 회사일까요? 저는 네.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주 큰 손이라서 엔비디아의 그 결정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막 휘청휘청 거리고, 거기다 트럼프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맞춤형 반도체가 이 AI 산업의 이제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9년에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3년 동안 자기 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이번 하락세에도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연구개발에 힘쓰고 시설 투자에 아낌없이 붙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한 자금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5에서 10년 뒤에도 유명한 회사일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은 배당이 목적이라고 하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가 목표다,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류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NPU 시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기사가 난다거나, 아니면 유리 반도체가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테스트 중이다라고 어떤 기사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성장을 염두해서 이제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끝!